309페이지가 차례 맞죠? 그 다음에 맞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저번 시간에 그 가격제 원칙, 그 감정평가의 절차, 교재로 가시면은, 332페이지로 가시면, 332페이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말씀드렸는데 다 풀진 않았죠, 그죠? 다 풀진 않았고, 중간중간에만 풀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309페이지로 가시면은 그 계산 문제가 시험 문제 주제가 돼요. 계산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12번 문제는 저번에 풀었었나요? 12번? 풀었죠. 풀었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그 310페이지에 가시면은 310페이지 14번은 풀었나요? 안 풀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이제 다시 가시면은 요약집 갖고 오셨죠, 그죠? 요약집 가시게 되면은 자 페이지로는 200 우리가 224 하시면은 224로 가시면은 자 거기에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죠.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여기가 이제 가장 그나마 이제 유력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여기를 알고 이제 내용부터 보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 식으로 이제 갈게요.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이제 5가지가 있어요, 그죠? 들어보시면요. 자, 갑니다. 원가법이에요. 지금 나가시는 게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래서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뺍니다. 빼면 요 가격이 적산가액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빼는 과정을 감가수정이라고 합니다. 감가수정. 자, 그래서 이제 건물도 내용연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용연수가 있어서 기준 시점에 지금 얘가 1,000원이라면 항상 기준 시점이 중요합니다. 1,000원이라면 자, 지금 건물이 경과가 됐어요. 그래서 지나온 연수를 경과연수라고 하고 나머지 연수를 잔존연수라고 하거든요. 잔존연수. 자, 그럼 이제 만약에 3년이 경과됐다. 그럼 100원씩 정해법으로 온다면 100원, 100원, 300원이잖아요. 300원을 빼게 되면 얘가 700원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정하는 방법. 그래서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는데 직접법도 있고 자, 넘겨보시면 간접법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이렇게 보십니다. 직접법과 간접법. 그래서 이제 내관 분심이라고 이제 암기하시거든요. 내관 분심. 그래서 내용연수법은 내용연수로 따져요. 장부상 이론상이죠. 근데 이제 정액 정률 상한은 이따 후술할 거고요. 관찰강화법은 자 부동산 실제와 장부와 실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가서 직접 관찰을 해서 보는 게 관찰강화법이에요. 관찰강화법. 여기까지가 이제 직접법인데 대상 부동산에서 직접 구하는 게 직접법입니다. 근데 관찰강화법은 넘기시면은 가장 중요한 게 관찰강화법은 225페이지 이게 이제 관찰강화법과 분해법이 바뀌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관찰을 해서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지만 객관적입니까? 굉장히 주관적입니까? 주관적. 그래서 이제 주관적이라는 게 단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찰강화법 등을 병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 방식을 쓰는 것보다. 그다음 이제 분해법이라는 단어가 있죠. 분해법도 이제 우리가 3가지 건물이 금이 가면 물리적이죠.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기능적, 탄광종이 폐광된 게 경제적이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금이 가거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 치유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치유가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2개 다 있죠. 근데 항상 경제적은 탄광종이 폐광되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를 다 구해요. 하나씩 다 구해서 합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세분한다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관찰 나오면 얘 찍고
세분화한 다음 분해법입니다. 그래서 분해법은 물리기능 경제를 세분해서 다 별도로 측정한 다음에 다 합산을 해요. 그죠? 그다음 넘기시면은 간접법은 잘 출제가 되진 않나. 간접법은 사례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사례에서 감가 수정하는 방법을 가져와서 간접법으로 유사부동산에서 광고를 대상에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추출하고요. 추출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 손실하는 법은 대상은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사례는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기능적 감가만큼 임대료가 손실되겠죠. 그걸 따져보는 게 임대료 손실 환원법이야. 근데 이 두 가지는 잘 안 나옵니다. 그죠? 안 나오고 요 내용 연수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넘기시면은 얘가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페이지 225페이지 가시면 224페이지로 가시면은 정액 정률 상한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정액법이 가장 유력해요. 계산 방식으로는 정액법이. 그래서 정액법이 계산 방식이 잘 나옵니다. 그러면 정액법은 일정 율식이에요. 정액법은 일정 유식이에요. 일정 액식이죠. 그죠?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죠. 감가액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건물에 사용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이론 단계니까 매년 감가율 일정해요. 감가액이 일정해요. 감가액. 그래서 계산 방식은 이제 이따가 가면서 가고, 자, 이거는 감가총액을 만약에 10년으로 나눈다. 그러면 1000만 원씩 10년 모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건 이자가 고려된다, 안 한다? 안 해요. 안 합니다. 근데 똑같은 건데 상환기금법은 이자를 고려해요. 상환기금 이자는 상환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상환기금법은 그냥입니까? 이자를 고려합니까? 매년 감가액은 일정하죠. 근데 이자를 고려해요. 그러니까 1억을 타먹기 위해서 10년 동안 매년 950만 원씩 독립하죠. 그러면 9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자 나오면 무조건 상환기금법, 광산에 사용되는 거고요. 근데 정률법은 일정 유식이죠. 그죠? 정률법. 그래서 정률법은 매년 감가액이 일정해요. 감가율이 일정해요. 감가율이 일정하다. 초기에 많이 뜨는 기계 같은 데 사용되죠. 그래서 연 만약에 10%씩 감가다. 이렇게 본다면 처음에는 감가를 안 해요. 자, 처음에는 1000원이었습니다. 0이고. 근데 1년 지나면 10%씩 감가하죠. 그러면 이게 100원이 되다 보니까 1000원에서 100원을 빼줘요. 자, 그럼 1000원에서 100원을 빼주게 되면은 900원이 남잖아요. 900원에다가 곱하기 0.1 하니까 90원. 900원에다가 90원 빼면 810원. 자, 810원에다가 곱하기 0.1 하면 81원이 되죠. 그럼 일정 액식이에요? 일정 율식이에요? 그럼 감가액이 체감하죠. 체감해서 초기에 제일 감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유례기라고 한 것은 정률법이 그냥입니까? 초기 감가액이 큽니까? 감가액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정액 상환기법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론부터 풀고 계산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또 넘겨보세요. 간 김에 페이지 226페이지로 가보세요. 가시면은 감가수정하고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죠. 그럼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에서는 감가수정이라고 하는데 회계에서는 감가상각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만 염전체 포인트를 알려드리면, 자, 시험에 나왔던 것만 간다면 감가수정은 감정평가할 때 사용되죠. 그래서 우리가 평가 목적입니다. 평가 목적인데 감가상각이라는 건 비용 처리예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회계 목적입니까? 회계 목적이고, 그럼 감가수정은 우리가 항상 우리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내용 요소가 중요하죠. 경제적 내용 요소로 보는데 얘는 딱딱 법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죠? 법정 내용 요소로 보고요. 자, 얘는 눈으로 확인하는 관찰감가법을 인정 안 합니까? 관찰감가법을 인정합니까? 얘는 인정하지 않고요. 얘는 시장성 고려하는데 시장성 고려하지 않죠. 얘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까지 다 보는데 얘네들은 경제적이 빠져요.
그죠? 요거. 요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론부터 우리가 먼저 갈게요. 계산은 제가 선별해 드리고. 자, 페이지로 가시면은 10페이지로 가볼게요. 14번 갑니다. 14의 정해법 있죠? 자, 정해법은 매년 상각률이 첫 해가 가장 큽니까? 상각액이 같습니까? 그래서 상각률이 첫 해 가장 크고 재산가치가 체감에 따라서 상각액도 체감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2번이죠. 전체 감가총액을 경제적 요소로 평분해서 매년 감가액을 가져가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감가수정은 정해법은 건물이에요. 그죠? 기계기구 같은 경우는 이건 정률법이 되겠죠. 감가 누계액이 상각 누계액이 경관연수에 따라서 비례한다고 하셔야 돼요. 그죠? 1년에 1000, 2년에 2000. 그죠? 이렇게 해서 반비례하여 우리가 어떻습니까? 비례해서 증가하죠. 그래서 직선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접법보다. 그 다음에 5번에 가시면 이따 계산 문제를 하겠지만 제도론가에서 잔존가에서 나누기 물리적으로 나눠요? 경제적으로 나눠요? 경제적이죠. 감가총액이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자, 17번은 이렇게 가볼게요. 아까 제가 유래기에서 이자 고려하는 건 다 무슨 기급법이야? 상한기급법. 그래서 17번에 감가수정한 방법의 내용 논수 중에서 감가누계액에 대한 복리계산에 이자 나왔다. 그러면은 상한기급법 지시면 되죠. 2번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18번에는 답만 볼게요. 3번에 보시면은 자, 내용 논수에 한 방법 잘못된 거 18번. 자, 정해법은 감가누계액에 잔존 내용 논수의 정비례.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감가누계액이 잔존 내용 논수에서 정비례합니까? 경과논수에서 정비례합니까? 1년이면 1000, 2년이면 2000이잖아요. 틀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감가누계액이 경과연수의 정비례해서 증가한다라고 하셔야 되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9번 갑니다. 자, 19번에 3번을 보시면은 정률법은 초기에 상각률이 커요? 상각액이 커요? 상각률은 일정하잖아요. 그죠? 상각액이 크고 시간에 따라서 작아지겠죠? 상각률이 큰 게 아니죠. 상각률은 일정하기 때문에 초기에 상각액이 제일 크다. 이게 잘 나옵니다. 3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20번에 가시면은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과 평가 목적의 감가수정에서 제가 아까 1번 이 평가에서는 물리적 내용 요소가 중요했어요? 경제적 내용 요소가 중요했어요? 경제적 내용 요소가 중요했죠. 1번이 틀렸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지금 21번에 가시면은 자, 여기 이제 우리 감정평가 시험 문제 나왔는데 21번에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평가를 할 때 감가상각 수정에 관한 내용이다. 맞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2번에 가시면은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감가상각이라 그래요? 감가수정이라 그래요? 수정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수정으로 치시고 대상 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구하는 것은 맞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결국 대상 부동산의 순장부 가치를 유효 내용 요소로 감가상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장부 가치로 가는 게 아니죠. 제도론가에서 내용 요소만의 잔존가액을 차감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시겠죠, 그죠? 정답은 몇 번? 2번. 자, 22번이 중요합니다. 22번이 기출이거든요. 별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22번에서 거의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22번 위주로 가져가세요. 자, 감정평가의 감가수정한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기억이 맞죠.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장부니까 취득가격을 잡죠.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제조도론가 잡죠.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간차감값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정에서는 인정합니다. 정률법은 매년 감가액이 첫 해 가장 크고 해가 갈수록 점차 준다는 건 맞습니다. 감가수정은 감가원이 물리기능 경제를 다 본다는 것도 맞습니다. 미음번에 감가수정할 때는 물리적이 아니라 경제적 내용 요소는 거죠. 그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동영상 들으신 분도 22번 위주로 가져가세요. 그죠? 다른 것도 잘 쓰셨긴 했는데 거의 22번이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계산 문제가 남았는데 정액과 정률의 계산 문제를 이제 하나 우리가 해드리겠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자, 선별을 해서 어차피 지금 13번 문제와 이제
16번 문제 정도? 14번하고 13번하고 16번. 별표 쳐보세요. 13번하고 16번. 별표 치셨습니까? 그럼 309페이지로 가셔서 (13번) 나와있죠. 13번. 그래서 계산기 다 갖고 오셨나요? 갖고 오셔서 자, 우리가 이제 얘가 가장 유력해요. 정해법으로 구하는 게 가장 유력한데, 자, 요걸 이제 산정하거든요. 산정을 해서 적산가액까지 구하는 걸 제가 두 문제를 찍습니다. 근데 왜 지금 정해법에서 두 문제를 찍느냐? 자, 지금 13번하고 이따가 16번이 가장 유력한데요. 13번은 제도론가가 제곱메타당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제곱메타당은 구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13번 갑니다. 준공후에 10년이 경과한 게 10년이 경과년수예요. 400제곱미터의 주택이 있다. 기준점 현재 제곱미터당 재론가가 100만 원이라는 게 곱하면 4억이 제도론가가 됩니다. 그죠? 4억. 그래서 요거 4억이라는 거 아시겠죠? 4억이고요. 감가누계액을 구해야겠죠. 감가누계액. 자, 그럼 감가누계액은 매년 감가액을 구해야 돼요. 잔존 경제연수는 40년이죠. 잔가율이 0%라면 안 빼도 됩니다. 그래서 정해법을 구하라. 자, 그럼 우리가 매년 감가액을 먼저 구해요. 매년 감가액은 자, 아까 제도론가가 4억에서 잔존 가치가 없죠. 전체 내용연수가 50년이죠. 왜냐하면 잔존연수로 보는 게 아닙니다. 40에다가 경과연수까지 더해야 돼요. 전체가 50년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은 계산기를 들어보세요. 계산기를. 자, 이거 한 방에 가는 게 여러분들이 끊기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일단 4억이라는 건 이해 가셨잖아요, 그죠? 4억 이해 가셨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계산 방식은 개인마다 틀리지만 어차피 4억에서 뺄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보세요. 4를 그냥 50으로 나눠보세요. 4를 나누기 50으로 나누면 0.08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럼 0.08억이 되겠죠. 그런가요? 거기다가 경과년수가 몇 년 지났어요? 경과년수가 10년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0.08에다가 곱하기 0, 자 10년을 하면은 0.8이 되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감가누계액이 0.8억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0.8 그대로 남겨놨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걸 지운 다음에 또 하면 두 번 작업하거든요. 여기서 이걸 빼세요. 그럼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 마이너스 얼마가 나와요? 그러면 3억 2천이라는 뜻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연구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왜냐면 4억을 공을 치려면 400, 000, 000을 쳐야 돼요. 그죠? 맞나요? 또 오늘 혼났어요. 내가 오늘 이제 전세 계약을 했는데, 전세, 제가 대출 받은 거는 이제 한번 지금 대출 3억 5천원 이제 갚으려고 하는데 1억씩 넣어요. 근데 공 치는데 이게 100, 000 치잖아요. 그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몇 점 몇 억은 나오면 되잖아요. 동감하십니까? 그럼 요 4를 얼마로 나눴죠? 50. 0.08이라는 거잖아요. 몇 년 지났어요? 0.8 나왔잖아요. 4 빼요. 그럼 3.2니까 3억 2천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따보세요. 계산기 한 번에 쓰기. 이겁니다. 그죠? 얘 문제는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그죠? 이 숫자리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13번에 3번인 건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얘랑 또 내가 몇 번을 찍었죠? 16번을 찍었죠. 근데 좀 아쉬운 게 16번 둘 다 잔존 가치가 없어요. 만약에 잔존 가치가 있으면은 잔존 가치를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15번이 있긴 하지만 15번은 감가 수중액금만 구하니까 적산가액까지는 안 구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아쉽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잔존 가치는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16번이 난이도가 있는 게 아까는 여러분들 제곱미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3억이라는 제돈가가 있어요. 있죠? 있으면서 자,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면 3억이라는 제돈가가 있으면은 중요한 거는 이게 굉장히 난이도 있어요. 지금 경과년수가 2년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연수가 50년이라는 건 전체가 50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2년만 곱하면 되거든요. 근데 난이도가 높은 게 5%씩 상승했어요. 2년 동안.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1 플러스 0.05에 2승을 한다는 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아까 같이 저랑 자 1.05를 곱하기 1.05를 또 때려보세요. 그러면 1.1025가 나오나요? 그럼 거기다가 3을 곱해보세요. 3.307로 나오죠. 그런가요? 3.307호 억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아까 똑같이. 근데 잔존가치가 있어요? 잔존가치가 없어요? 없죠. 3.307호 그대로 살렸죠. 만약에 10%면 여기다 10%를 빼줘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가 없다는 거는 얘네들이 벌써 이거는 골치 아프니까 이거 아예 안 넣어준 거죠. 전체가 50년이죠. 50으로 나눠보세요. 그러면은 0.0661호가 나오나요? 곱하기 2를 곱해보세요. 곱했어요? 그럼 0.1323 나왔죠? 그럼 저거를 빼세요. 마이너스 3.3075를 빼세요. 그럼 마이너스 3.1752가 나오죠? 자, 따라보세요. 31752.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문제 푸는 방식은 다 달라요. 그죠? 근데 제 마음의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문제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아쉬운 게 16번이 완전히 완벽하려면 잔존 가치를 넣어주는 게 완벽해요. 그럼 잔존 가치가 만약에 여기에 10%면 10%를 또 빼줘야 되거든요. 요것만 완벽합니다. 이게 완전히 완벽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이거보다 더 어렵게 못 나옵니다. 16번은. 아시겠죠? 그죠? 근데 제가 볼 때 16번 위주로 좀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제곱 메타당보다 그냥 억 넣어주고 그 대신 얘네들이 5%씩 상승한다는 거를 2년 동안 이게 기출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거 두 문제를 저기 강력하게 추천한 바입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이거 추천하고 그 다음에 요 두 문제 꼭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제가 이제 계산 문제는 웬만하면은 다 해드리는데 지금 15번 문제는 제가 해봤자 똑같은 문제거든요. 15번은 그냥요 감가수정액이에요. 누계액만 구하면 돼요. 그죠? 적산 가격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고 특히 잔존가치 10%라는 건 어떻게 돼요? 만약에 2억이면 2천만 원을 빼줘야 되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몇 번하고 몇 번을 찍었어요. 13번하고 16번을 찍었죠. 그런가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페이지 315페이지로 갑니다. 315페이지 가시면은 316페이지로 갈게요. 아까 316페이지 안 풀었네. 316페이지 감정평가 이론상 감가수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돼 있죠? 찾았습니까? 이거 기출입니다. 기출. 자, 여러분들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가치를 산정하는 거고 회계 목적은 회계 처리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감정평가의 감가수정하고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럼 앞에는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이 나와줘야 돼요. 그럼 취득원가에 대한 비용 배분의 처리이고 뒤에가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이 제도원가의 기초로 적정가치를 산정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저자가 책을 잘 쓰셨는데 해설이 없어요. 해설이.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여러분 해설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정확하게 하려면 1번은 그렇게 이렇게 바꿔서 해설을 하나씩 정확하게 넣어주는 게 이 책을 보시는 분한테 좋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바꾸세요. 그다음 아까 간차감가법은 객관적이었어요? 주관적이었어요?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 3번이 정답이에요. 동일한 내용 요소라도 부동산은 똑같아요. 물건마다 달라요. 건축 방법, 관리 및 유지 상태에 따라 다르죠? 1번이 정답입니다. 3번이 정답이죠. 자, 4번도 정률법과 정액법이 바뀌었어요. 정액이 연간 감가액 일정하고 정률이 연간 감가액이 체감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의 경제적은 인근 지역의 세태는 맞아요. 근데 설계 불량 설비 부정은 기능적 감가윤이 됩니다. 체크하세요. 이렇게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페이지 가시면은
23번 가시면은 315페이지 23번 적산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잘 출제되지 않는데 이분이 여기까지 다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요약집으로 한번 가보세요. 희한한 게 이제 요약집은 정의만 해놓으셨고 이 해서 23번에 대한 거는 어렵게 지금 해놨거든요. 답은 쉬운데 적산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이론을 좀 가지고 가셔야 되니까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15회 때 굉장히 시험 문제가 어려워서 어떻습니까? 재시험을 봤거든요. 그때 당시는 적산법을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6에서 7문제로 확 줄였어요. 그래서 적산법이 이제는 그 정의하고 산식만 나옵니다. 체크하셨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가 지금 거의 문제집을 저도 쓰는데 거의 요 산식하고 정의만 내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 내요. 그죠? 근데 이제 이따가 제가 그 문제를 풀면은 동영상 들으신 분도 답은 알겠는데 교수님 왜 다른 지문이 왜 맞을까요? 라는 지문에 엑스큐션을 바꾸셔요. 그래서 그걸 해설을 해드릴 텐데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 산식하고 여기 나와 있는 정의만 시험에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6에서 7문제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걸 넓히잖아요. 그럼 문제를 못 만들어요. 왜? 6, 7문제가 나오는 데가 정해져 있거든요. 들어보세요. 자, 따라보세요. 가격제 원칙. 기억나시죠? 그죠? 그다음에 따라서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그래요. 이 두 문제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낸다는 건 굉장히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그래서 더 쉽게, 어렵게 안 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가격 공시제도. 오늘 할 거지만, 따라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여기에 원가 적산법의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하는데 적산법은 깊게 안 나옵니다. 그냥 산식하고 내용만 가지는데 혹시 문제를 풀어오시다가 그 문제의 답은 알겠는데 다른 지문이 왜 저게 옳지라는 걸 퀘스천 마크 칠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깊게 보진 마세요. 설명을 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적산법이라는 것은 원가 방식에서 임대료를 산정하는데 왜 적산법하고 수입분석법을 잘 안 내냐. 자, 우리가 이따 가겠지만 우리나라 임대료는 다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가요. 다른 걸 안 써요. 다른 걸 쓴다 안 쓴다? 그러면 이걸 깊게 안 난다는 거죠. 임대사례 비교법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이론상이니까 그냥 규칙에 나와 있는 것이지 그렇게 깊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론을 가야 되니까 이거 원가 방식에서 임대료거든요. 원가 방식. 그러니까 적산법이라는 거는 쌓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평가사한테 원가 방식의 임대료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제 평가사가 하느냐면 만약에 15층짜리 건물이 15억인데 갑돌이가 1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부 다 못 사죠. 그럼 한 층만 계약을 했어요. 그죠? 한 층만 5층만 계약을 해서 얘가 1억을 여기다 투입합니다. 그럼 그냥 해야 돼요. 임대료를 산정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다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가죠. 사례를 갖고 간다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는 원가 방식이에요. 얘가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 투자 비용으로 임대료를 한번 산정해 보자는 거죠. 동감하십니까?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기초가액입니다. 기초가액. 자, 그러면 이율이 안 나와야 돼요? 기대이율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경비를 합산해서 임료를 받자는 거죠. 그러니까 적산이라는 건 쌓는다는 거는 최소한 원가 방식이에요. 그러면 뭐 비용 나가면 그걸 다 임대료로 포함시켜 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필요정비를 뺍니까? 더합니까? 더해요. 더해서 거기에 대한 적산 임대료를 구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얘는 중요한 거는 자, 따라서 적산 기기필. 왜 얘는 이걸 많이 쳐서 내냐면 환원율하고 기대율이 달라요. 환원율은 수익환원법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가로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지금 226페이지 가시면 자, 따라서 적산 기기필. 기가 뭐죠?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율을 곱했죠?
기대 수익이 나오면 거기다가 필요한 경비를 더해서 임대료를 산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315페이지 가시면 답은 쉬워요. 답은 됐다 쉬운 게 23번의 정답은 1번. 기초가격이 기대율을 곱해서 필요적용비를 더하는 거지 기대율과 필요적용비를 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지금 내가 이게 무슨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원가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임료를 구하는 수법이죠. 일정 기간에 용의 원가에 착안한 거죠. 그죠? 원가. 그런가요? 그러면 이 방법의 성패는 아까 기기필이잖아요. 기초가격, 기대이율, 필요적용비가 정확한 파악에 달려있죠. 그죠? 적산법은 임대사례비교법으로 임료를 구할 수 없는 부동산과 동산에 유용하게 쓰이다. 당연히 이건 임대사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가요? 기초가격은 원가법으로 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구할 수도 있다는 게 있죠. 찾았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거래사례로 이제 해서 이 사례 갖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안 나옵니다. 그냥 1번만 보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 동영상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적산법은 그냥 적산 기기필이구나. 그렇게 해서 1번이 틀렸다 하면 가져가십시오. 그죠?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자, 그래서 317페이지에서부터 이제 거래사례인데 317페이지 정답은 25번에 5번이 정답인데요. 이게 규칙에 나와 있는 정의가 그대로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자, 요약집으로 가보세요. 가시면 227페이지 227페이지 의의에 나와 있는 게 25번에 5번이 정답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비교 방식을 거래 사례를 가장 잘 설명한 거는 규칙에 나와 있는 정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산식이 없는데 자, 산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비교 방식이요. 이제 자, 비교 방식에서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 거래 사례가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시장성이 있어야 되죠? 그 거래 사례를 동일 수급권에서 가져오는 거죠. 갖고 와서 이제 하는데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대상 부동산의 그 시상가액을 비중 가격, 그래서 사례와 비교해서 준한다 또는 유추 가격이라 그래요. 그럼 얘는 거래 사례와 비교합니다. 되게 쉬워요. 임대 사례예요, 거래 사례예요. 그럼 거래 사례라는 비교가 나와요. 규칙에. 그래서 거래 사례 가격, 거래 사례 가격과 비교해서 자, 형이 동생한테 넘기면 좀 싸게 넘기죠. 사정보종이라는 게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시점선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애매한 게 우리가 알고 계시는 지용요인과 개별요인이 있죠. 근데 지용요인 비교와 개별요인 비교는 규칙에서는 가치형성 요인 비교로 나와요. 두 가지가 가치형성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지용요인 요인과 비교와 개별요인 비교는 자, 이따가 규칙에 가치형성 요인 비교. 왜 우리가 형성 요인이 형이 일찍겠잖아요. 일지계가 형성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규칙에서는 이렇게 표현 안 해요.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해서 구한다. 이렇게 규칙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임대료예요, 가액이에요. 가액. 면적도 구하죠. 근데 면적이라는 말은 규칙에는 면적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의의가 25번에 5번에 그대로 적혀져 있다고 그랬죠? 그럼 갈게요. 자, 우리 227페이지. 자, 거래사례 비교법 찾으셨습니까? 자, 당연히 메뉴에 임대사례예요, 거래사례예요. 또 찾고요. 비교했죠. 사정보종 있죠. 시점수정 있죠. 가치형성 요인이 있죠. 그 다음에 가액을 선정하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5번. 왜? 똑같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5번에 가시면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률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를 비교해서 사정보종, 시점수, 가치 형성률 비교해서 가액을 산정하죠. 이론적 근거는 대체 원칙이 가장 적용됩니다. 그죠? 왜? 대체라는 자체는 두 가지를 비교하거든요. 가장 토대가 되는 게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대체 원칙의 근거가 되는 게. 이해하셨죠? 그죠? 몇 번이 정답?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제가 설명을 하면서 얘기해 볼게요.
26번 기출입니다. 별표. 그래서 기출은 제가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찾으셨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떤 게 26번에 틀렸냐면, 자, 우리가 시점 수정을 하려면요. 자, 요게 이제 사례 물건이에요. 사례에 대한 부동산, 사례고, 얘가 대상 부동산이거든요. 대상 부동산. 그러면 사례에 대한 시점을 거래 시점이라고 그래요. 무슨 시점? 거래 시점. 그 다음에 항상 내가 평가하려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 부동산은 기준시점이에요. 자, 그러면 시점 수정은, 자, 따라해보세요.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현재 시점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26번에 3번 있어요. 3번. 찾았습니까? 그러면 시점 수정은 거래 사례 자료, 거래 시점의 가격을 무슨 시점으로? 기준 시점으로 가격으로 정상하는 거죠. 현재 시점이 아니죠. 3번이 틀렸나요? 그 기출이기 때문에 다 볼게요. 자, 얘는 시장성 따지죠. 근데 가장 실질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번 시간에 제가 왜 송우석이라는 애가 연봉도 세고 설득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거래사례예요. 아파트 등 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부동산의 경우죠. 사례전환은 기준점이 가까울수록 유용하겠죠. 자, 부동산에 대한 시장이 불안전화가 투기적 요인이 있는 경우는 거래사례가 신뢰성이 문제가 있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27번은 그냥 답만 보세요.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27번은 그냥 틀린 걸 보시면은 5번에 사례 자료는 대상 물건과 대체 경쟁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지리적 위치의 접근성을 중시합니까? 그렇진 않죠. 지리적 위치의 접근성을 갖고 따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밑에 해설해 보시면은 항상 대상 부동산과 존재하는 지역과 대치성이 있어야 되죠. 사례가 존재해야 되고, 따라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과 동일 수권 내의 거래 사례로서 지역 요인이 비교가 가능한 사례를 수집하는 것이지 지리적 위치로 접근성을 중시하는 건 아니겠죠. 5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8번이 기출입니다. 별표 쳐놓으세요. 아, 이게 중요합니다. 28번. 별표 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229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29. 가시면, 자, 229에 밑에 동그라미 3번에 가시면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비교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 직접 제가 설명을 해주면서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동일수급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동일수급권에서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으면 인근 지역, 속해 있지 않으면 유사 지역이죠. 그런가요? 그래서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남역으로 볼게요. 그래서 대상이 사례와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게 있죠. 근데 사례가 없어요. 그럼 유사 지역으로 넘어가서 사례를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다, 속해 있지는 않다. 속해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는 우리가 역삼역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제 가보게 되면 강남역이 더 우리가 화려해요. 강남역이 더 상권이 좋습니다. 그래서 평가서가 점수를 매길 때 평점법을 얘를 100점을 매기고 얘는 70점을 매겼어요. 그러면 강남역에 대한 지역이 더 크죠. 근데 대상과 사례는 다 인근 지역이 있잖아요. 그럼 대상만 100점이에요. 사례도 100점이에요. 그럼 지역 요인이 같다는 얘기죠. 근데 얘들은 개별 요인이 공유한 게 아니라 지역 요인을 공유해요. 그러면 지역 요인이 똑같은데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런가요? 100분의 100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인근 지역에서는 무슨 요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역 요인에 비교할 필요 없죠. 100분의 100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가요? 그런데 개별 요인은 해야 돼요. 왜요? 개별 요인은 다르죠. 똑같지가 않죠. 개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럼 개별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개별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100점이고 얘가 70점 매길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무슨 요인은 비교해야 돼요? 개별 요인을 비교해야 되죠. 그런가요? 개별 요인. 그렇다고 해서 지역 분석을 생략하는 건 아닙니다.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지역 요인 비교를 생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유사지역은 그냥요 지역이 달라요. 두 가지 다 한다는 거죠. 가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그 요약집 보고 계세요? 그럼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비교할 때 사례부동산이 유사지역일 때는 사례부동산과 대상의 지역 요인을 비교하고 그 격차를 판정하고 다시 또 개별 요인을 비교해서 격차를 판정합니다. 그런데 물음표 만약에 인근 지역일 때는 지역적 요인이 동일하죠. 아까 100점 100점 똑같잖아요. 그러면 개별적 요인만 비교하죠. 지역 요인은 비교는 생략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아까 28번에 1번이 그거예요. 28번. 1번 찾았습니까? 자, 부동산 감정평가에 대한 설명 중 오는 것은 1번. 거래 사례를 유사지역이 나왔죠? 유사지역은 어떻게 돼요?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하지만 인근 지역에 구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 요인 비교는 필요하지 않는다. 자,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유사지역에서는 지역 요인 비교하죠. 인근 지역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옳은 지문이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는 소급하여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없다 그러면 안 돼요. 할 수 있다. 기출입니다. 이거 다. 기출. 대로변에 위치한 한 필의 토지는 전후면이 가치가 달라요. 그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할 때는 제약원은 감정평가서를 작성을 완료한 날짜입니까?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입니까?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죠. 그런가요? 저번에 제가 시상가액이 나오면 산술평균이 맞아요? 가중평균이 맞아요? 가중평균 맞죠? 이해하셨죠? 그죠? 요 문제 괜찮습니다. 기출. 정답은 1번이 정답인가요? 정답이고요. 넘겨봅니다. 계산은 이제 제가 좀 쉬었다가 할 거고 일단 이론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29번 갑니다. 29번에서 이 저자가 얘기한 건 뭐냐면 자 29번에 들어가게 되면은 2번을 한번 보세요. 거래 사례에 있어서 물적사항의 비교. 자 갑니다. 이런 두 가지가 있어요. 지역 요인의 비교 가능성은 자 요건 따라보세요. 위치의 유사성. 무슨 말이냐? 위치 유사성은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동의수급권 내에만 가능합니다. 위치가. 근데 개별 요인은 자 따라보세요. 물적 유사성. 뭐냐면 물적으로 유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적으로. 만약에 사례 건물이 목조 건물인데 대상물이 석조 건물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래 사례의 물적 사항의 비교라는 건 지역 요인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셨는데 무슨 요인? 개별 요인을 비교하는 거죠. 지역 요인을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개별 요인을 통해 가죠. 근데 거기 보시면 위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위치. 아까 위치는 비교는 지역 요인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갈게요. 자, 따라해보세요.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 그건 뭐냐면 위치가 유사해요. 무슨 수급권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위치 유사성을 따진다는 거고 물적 유사성은 위치입니까? 개별 요인입니까? 그 물적으로 석조 건물인데 목조 건물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다시 할게요. 그럼 거래 사례가 있어 물적 사항을 비교하는 건 무슨 요인을 통하는 거고 개별 요인을 통하는 거고 위치를 비교하는 거는 지역 요인을 비교해서 통하는 거죠. 바뀌었죠? 그죠? 그렇게만 가지고 가세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펜을 들어보세요. 29번 희박합니다. 제가 너무 힘이 빠질 텐데 희박하고 넘기시면은 펜 드셨어요? 아까 제가 26번하고 28번을 찍었을 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동영상 들으신 분들도 이 두 문제 위주로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26번은 제가 틀린 것만 풀었어요? 다 풀었어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26하고 28번이 지금 현재 나오는 그 출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보시지 다른 것들은 그냥 답만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굉장히 막 복잡하게 들어가지 마시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26칸이면 28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즘은 얘네들은 이론보다도 계산 문제를 내요. 그죠? 그래서 계산 문제를 내기 때문에 넘겨보시면은 펜을 들어보세요. 30번, 32번 펴보십시오.
자, 따라보세요. 상승식. 서로 이렇게 곱하는 게 상승식이거든요. 근데 30과 32번은 거의 문제가 유사합니다. 그죠? 박스를 쳐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걸 나열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30하고 32 둘 중에서 하나가 시험에 나와요. 근데 30번은 나왔다가 끊겼다가 32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두 가지는 똑같은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찍어드리는 건 31번은 의미가 없어요. 31번은 그냥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넘기시면은 교수님 찍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전 두 문제를 찍어요. 자, 34번 찍습니다. 자, 여러분들 따라보세요. 공시지가 기준법. 좌측도 공시지가고 오른쪽도 공시지가인데 오른쪽 34번이 최근에 나온 공시지가야. 작년에.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34번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35번. 자, 따라서 거래사례 비교법. 요 두 문제입니다. 그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앞쪽에서 두 문제 찍었죠. 그게 유사한 문제고, 그 다음 요거는 공시지가나 거래사례 비교법. 이렇게 해서 네 문제를 조금만 쉬었다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죠?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다 풀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보고. 그죠? 그냥 야, 나올 것만 찍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해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풀기 때문에 그걸 한 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 이론을 더 가리키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요거 찍은 거 위주로 다음 시간에 갈게요.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